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그 기소유예가 어떤 건가요? 기소유예, 굉장히 용어가 친숙한데 잘 모르시는 이런 맞아요. 용어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인데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양형이라든지 정상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겠다, 이 의미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봐준다, 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봐준다, 앞으로는 잘못 저지르지 마라, 선처해주겠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럼 네. 되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기소유예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잖아요. 네. 범죄 경력에는 남지 않는다. 기소유예를 하기 위해서 검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보통 변호사님께서도 저도 이제 검찰에 있을 때 기소유예할 경우에는 정형화된 어떤 결정문을 쓰게 되죠. 맞습니다. 결정을 쓸 때는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피의자가 피의 사실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저 이렇게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피의자는 초범이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죄 진력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 직업이나 성향이나 이 피의자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쓰게 되죠. 그랬을 때 이 기본적인 특성도 이 사람이 범죄를 자주 저지를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 검증 과정으로 거치게 되죠. 맞습니다. 초범이고 만 15세의 소년이고 초범이 아니더라도 뭐 동종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범행의 경위, 동기, 그리고 범행의 경중을 보통 판단을 하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피의자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경위는 충분히 첨삭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피해 또는 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은지 여부를 고려하게 되죠. 맞아요. 피해 회복의 정도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네 번째가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 기소유예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허하고 있는지 여부가 네 번째 판단 요소겠죠. 그렇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사실은 네, 합의가 거의 필수 조건이죠. 맞아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거의 기소유예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괜히 검사가 기소해줬다가 피해자가 왜 이 사람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왜 너가 봐주느냐 이런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기소유예 중에 조건부 기소유예도 있잖아요. 어떠한 교육을 받을 것을 네.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이렇게 주문이 나가는데 그쵸.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그 좋을까요? 관련해가지고는 변호사님이 검찰에 있을 때 이제 성범죄도 많이 해보시고 맞습니다. 기소유 되게 많이 해보셨죠.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오히려 변호사님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가벼운 강제추행 사안인 경우가 있어요. 몸의 네. 중요 부위가 아니라 좀 가벼운 손을 네. 터치한다든지 음,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또 피해자가 강력하게 뭐 피의자를 좀 선처해 달라라고 탄원하는 경우 그리고 피의자 역시 굉장히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기소유예를 고려를 하는데 무조건 기소유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게 됩니다. 네. 교육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8시간짜리 교육도 있고 길면은 뭐 3회씩 받는 교육도 있고 보통은 보호관찰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게 되고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취소됩니다. 기소유 취소가 되버리면 다시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네, 다시 기소를 하게 되죠. 되네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죄를 저질렀고 나도 본사님께 선처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검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건 기소유예를 해줘도 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인데 요거를 어떻게 선별을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대부분 한 100건에 한두 건 정도 되게 확률이 낮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이거는 기소유예 해도 되겠는데 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으셨나요? 저는 재범 가능성을 좀 높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네. 결국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누군가 한 명을 꼭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에 하나의 선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복귀랑 이런 것을 위해서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 기소유예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변호사잖아요. 네.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기소유예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사건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필요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검찰에서는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만 기소유예를 처분해준다 하면은 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 없이 그냥 바로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빈틈을 노리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소유예 기본적인 요건들 꼭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사로서 피의자로부터 양형 자료나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취합을 시키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검사님이 이 사건은 기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고 더 나아가서 검사님께 검사님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검사님이 충분히 기소유예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다면은 그 사건은 기소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기소유예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범죄 전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되고 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네. 처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진짜 변호사 역할이 필요합니다. 직접 뭐 어떤 관련된 뭐 의견서 준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변호사님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부족하고요. 직접 검사님께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검사님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남들의 최대한 노력들을 하는 변호사가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건들의 변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소유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또 네. 궁금한 처분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